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밤사이 계속 눈이 내리면서 충남과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 기준 충남 아산과 청양, 예산, 당진, 서산 등과 강원 평창과 횡성, 북부 중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옹진군과 서해 5도, 경북 울릉도와 독도 등 도서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 기상청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강력한 북극 한파가 몰려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강 선착장 가장자리가 얼어붙고 밧줄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2.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 전국을 얼렸던 북극 한파의 모습입니다. 사흘 만에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반짝 주춤한 한파.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센 한파가 몰려옵니다. 내륙에 눈을 뿌린 저기압의 뒤를 따라 강력한 북극발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만에 낮 기온이 다시 영하권에 머물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강력한 2차 북극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 눈은 금요일까지, 북극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갑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인선에 관해 당내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누가 좋을지 여당 지지층에 물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한 비율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49%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출범을 앞둔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누가 이끄는 게 좋을지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봤습니다. 별도의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로 가장 많이 거론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49%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의 배경이 된 김기현 대표 사퇴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불출마 등 인적 쇄신 노력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26%는 적절하다, 56%는 쇄신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에 따라 온도차도 컸는데 보수층은 적절하다 45%, 부족하다 42%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중도층에서도 성에 안 찬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5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치 않다는 31%였습니다. 또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65대 24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 31%, 잘못한다 61%로 한 달 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의 부정적 의견이 50%,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선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낙연 신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70%에 가까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수 기자가 전합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36%는 긍정적으로, 5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부정적 반응이 84%까지 치솟았고 호남 지역에서도 70%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가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야당 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여야가 협상 중이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도 물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투표하는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37%,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성정당은 막아야 한다는 답변은 43%였습니다. 오차 범위 밖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보긴 어려운 결과입니다. 다만 지지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그래도 표를 줄 거란 응답이 63%였고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12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4%, 무당층 37%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론과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포함한 3총리 연대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 대표는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당 운영 방향과 통합 방안에 대한 김 전 총리의 조언을 듣고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큰 폭의 행보를 당부했는데 오늘 만남에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 2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선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2년여 만에 이루어진 항소심 선고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징계 청구권자는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모든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피지 않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또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야권이 비판하는 건 사법질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해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3년 전 직접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와 한 장관을 겨냥해 재판쇼를 잘한다며 영화처럼 패소할 결심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 전국과 맞물려 폭발력이 상당한 만큼 먼저 탄탄한 증거관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세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는 점을 전제로 두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핵심 쟁점들이 상당 부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전직 당 대표였던 만큼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거라며 수사 정당성이 인정된 거라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돈봉투 수사는 먼지떨이식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뚫고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공여자에서 이제는 수수자로 본격적인 임학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8개월째 이어져 온 수사가 앞으로는 총선 국면과 맞물린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하기 전 증거관계를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돼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도 이번 주 서둘러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구속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수수 의원 명단을 집중적으로 교차 검증하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와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에 이어 송 전 대표까지 연달아 구속 판단을 내리면서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의 태도 변화 등 조사 상황에 따라 최대 현역 의원 20명까지 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또 공천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구속 다음 날 송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곧장 부르지 않고 숨을 고른 검찰은 조만간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수자로 의심하는 의원들 소환 조사까지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민주당과의 긴장 관계도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LH 쇄신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문제 등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뒤 회사를 설립해 LH의 연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미술 작품을 구매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남동생 부부의 미술 작품 9점을 시장 가격보다 비싼 1억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족 사이라도 1,000만 원 이상 돈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작품 보증서상 가격에 맞게 구매했고 부모님을 대신 봉양하는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구매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정보는 미사일 발사 원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3국의 정보 공유는 한미, 미일 간 따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거쳐 실시간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보유 탐지 자산의 차이, 지구 공면으로 인한 탐지 오차를 보완하고 탐지 시간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자 훈련도 정례화합니다. 3국의 공동훈련은 내년 1월부터 정상 시행될 예정으로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간 진행될 훈련 계획을 수립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림팩, 퍼시픽 뱅가드 등 기존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됐습니다. 미사일 경보훈련 또는 대잠전 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해왔고 또 인적 차원에서 해양 차단 훈련, 대해적 훈련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었고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운용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어김없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회의가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북중러가 국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three nation states which bristle at the rules-based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helped stabilize here and put in plac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과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이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a degree that we've not seen at all in so many recent years, and to improve and deepen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한미일 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축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3자 훈련 계획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도 또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Flagrant, unacceptable, reckless, egregious. All of these words still apply. But today, I offer another word. Ridiculous.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미 군사훈련의 위협을 느낀 북한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안보리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계속되는 한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1주년을 맞아 9개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와 주한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인태포럼을 열고 지난 1년간 수립한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인태지역 자유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영내외 국가들과 전략적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 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효과로 서비스업 매출액과 종사자 사업체 수가 3년 만에 모두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이 3,053조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34조 원, 8.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술, 스포츠, 여가업,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서비스 사업체 수는 407만 3천 개로 한 해 전보다 7천 개, 0.2% 늘었고 종사자 수는 1,403만 2천 명으로 20만 7천 명, 1.5% 늘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저축 없이 매달 월급을 모두 쓰고 있으며 또 상당수는 신용카드 대출에 의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출회사 랜딩클럽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성인 응답자 62%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소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43%는 올해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특히 남는 소득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의 65%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돌연 인도적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역에선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계속돼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쿠웨이트 병원은 사실상 야전 병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현지 시간 19일에도 최소 10명이 숨진 채 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거주지 두 곳을 폭격했습니다. 사망자 중엔 이번 달 갓 태어난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가자지구에서 차마 목격하기 어려운 파괴와 살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The magnitude of hostilities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the scope of death and destruction in Gaza have been unprecedented and unbearable to witness. 가자시티에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전승기념물을 파괴하며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의 APC 장갑차에서 하마스의 주먹이 솟아나는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입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이 3주 동안 가자 지구를 침공했지만 결국 하마스 제거에 실패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도적 교전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지 주재 외교단 면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enable the release of hostages.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전면전을 강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당장 인질석방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전쟁 중단이 먼저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 affirm our position of categorically rejecting to hold any form of negotiations over prisoners exchange under the continuing Israeli genocidal war.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4일부터 7일간 하마스와 일시 휴전했고 이 기간 하마스는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105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가자 지구에 약 129명의 인질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 시간 19일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은 홍해에서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미국이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위험이 커진 홍해에서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후티 고위 관리인 무함마드 알리 알 후티는 알 알람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은 홍해에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한 병원의 원장이 신문 과정에서 의료진과 직원 중에 하마스 대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있는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한
아흐마드 카할롯의 신문 내용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할롯 원장은 자신도 2010년부터 하마스의 일원이었다면서 하마스가 병원 내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를 작전 기지로 활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방이 원한다면 협상에 응하겠다면서 러시아의 국익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Хотя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пусть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Но тольк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исходя из наших интересов.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И мы все с вами, и я в том числе, мы все пойдем до конца, защищая интересы страны.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유럽과 싸울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방의 재정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심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과 EU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Я впевнений,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нас не зрадять, і що те, про що ми домовились з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буде виконано. 한국과 벨기에, 프랑스로부터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음주와 흡연율이 동반 상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월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을 의미하는 월간 음주율이 58%로 작년 대비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55% 미만까지 줄었다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조금씩 늘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편 흡연율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이 흡연율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현재 흡연율은 작년보다 1%포인트 증가한 20.3%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 등 올해의 전신건강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진료 인력난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줄여서 피안성은 의대의 인기 전공들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과목들에서도 소아나 중증, 또 응급질환 진료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풍요 속 빈곤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안과의 경우 소아 분야는 고가의 특수 장비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성인 환자 대비 2~3배가 더 필요한데 책정된 진료비가 낮기 때문에 병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합니다. 또 성형외과도 미용 성형을 하는 의사들은 많지만 소아 기형 환자나 중증 질환을 수술하는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안성 전문의 8,500여 명 중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10%도 채 되지 않았고 최근 5년 사이에 늘어난 피안성 전문의 1,100여 명 중 95%는 동네 의원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비인기 과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 인기 과목 내에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전공했는지가 아닌 어떤 질환을 진료하는가로 필수 의료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빚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는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분석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은 물론 부모 세대의 부채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27.6%였는데요. 50대 24.8%보다 큰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30대 이하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이른바 영끌족의 등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실제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가 전체 거래 중 31.4%를 차지해서 40대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영끌족이 아니더라도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빚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또 서울회생법원의 집계를 보면 30세 미만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한 번 진 빚이 인생의 고비마다 올가미가 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후 동행카드 시범 운영 소식을 다룬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서 큰 관심을 받아왔던 기후 동행카드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지역 내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 월 62,000원, 자전거, 따릉이까지 함께 이용할 경우 6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대중교통 1회 이용 비용을 1,500원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43번째 승차부터는 그 이후 계속 무료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셈입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데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충전해 사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인천시와 김포시의 광역버스, 또 김포 골드라인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도의 다른 시도의 버스나 신분당선, 또 올빼미 버스 등의 이용은 당장 제한되는데 도입 초반에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의 이 기후 동행 카드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2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루아침에 현역 입대 가능성이 커지자 난감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발뼈와 발 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이른바 평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 깔창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기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무를 끝내고 사회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 범죄 가운데 30대 이하로 구성된 이른바 MG 조폭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조직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83명을 붙잡아 18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에서 30대까지 MZ세대는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기업형 불법 행위가 44%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갈취를 포함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26%, 폭력 조직 가입이나 활동은 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이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케이크와 커피 등 식비로 사용한 정황을 시민단체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전체 특활비 가운데 카드로 사용한 집행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지청이 201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제과점 파리바게뜨에서 15만 4천 원을 사용했고 여기엔 헬로윈 한정판 케이크 구매 비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야간과 휴일 초진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주말 진료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이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진료 요청이 4천 건을 넘어 일주일 전보다 2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인 나만의 닥터 역시 하루 10건 정도에서 15일부터 사흘 동안 2천 건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엔화 예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엔화 예금이 지난달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데요.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엔화 예금이 전월 말 대비 13억 1천만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한 달간 증가폭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하고 개인의 예금으로 증가를 했고요. 3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외화 예금 대비 비중으로는 9.7%나 되는 비중이고요. 작년 11월에는 60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거 대비해서 62.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이 올해 4월 100엔당 990원대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872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엔 환율이 800원대 환율이 된 것은 2008년 이후 약 25년 만이기 때문에요. 이런 엔저 현상의 영향으로 엔화 예금이 앞으로 이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엔화 예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지난달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엔화가 정말 싸잖아요. 예. 그만큼 이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일본하고 다른 주요국하고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같은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고 있고 그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요. 2016년부터죠 벌써 1월 달부터 단기 정책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고요. 2016년 9월부터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0%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국채를 매입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엔화는 지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디플레이션 현상,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이자율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수요를 늘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내수 소비를 촉진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본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인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유도해 왔던 것이고 일본만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니까 다른 나라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반면에요. 일본의 그 엔화만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역대급 엔저 속에서 엔화를 사들이신 분들은 아마 여러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할 텐데 아까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환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ETF나 직접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지난 11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요. 지금 엔화 상승 시 환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단순히 엔화를 구매를 해서 엔화 예금에 넣어두시거나 뭐 엔화 관련된 상품에만 가지고 계신 분보다는 엔화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 주식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엔저 현상은 지속됐기 때문에 환차익만 가지고는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11월 1일만 보더라도요. 100엔당 원화로 897.94원이었고요. 11월 1일에. 11월 말에는 876.48원으로 오히려 그 엔화의 가격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화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2.4% 11월에 월초 대비 월말에 2.4% 손실을 받고 엔화 예금 같은 경우도 일본이 지금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장기 금리도 0%를 목표로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엔화 예금 금리도 거의 0%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익만 놓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득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11월 달에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는 8.5%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8%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일본의 주로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자동차 같이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는 수출 주도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이 싸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런 상품들의 수출이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지난달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일례로는 또 일본의 최근에 그 리츠 상품,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것이 이제 리츠죠. 근데 이것은 고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를 노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배당을 해서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엔화가 가치가 상승을 하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데 리츠에도 투자 상품이 많이 오르고 있고 저도 뭐 지난 8월에 YTN의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본이 엔저로 관광 수입을 많이 얻을 것 같으니까 일본의 호텔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 좀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호텔 리츠 이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 수익을 얻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고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타격을 받아서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고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주요 기관들이 내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평균적으로 봐서. 이런 요인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본 주식의 향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도 이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결국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엔화 환율에도 좀 영향이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엔화 환율이 여전히 그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엔저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엔저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은행이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동결,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유도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역시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이 되는 물가 상승률 2%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점점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당연히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갖다가 해제하는 그런 것을 가는 것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게 내년 상반기,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로 당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먼저 포기를 하고 단기 금리 마이너스 0.1% 그 정책을 갖다가 그 다음 단계로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만 하더라도 1년 새 지금 3번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사한 것처럼 이게 내년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이제 분명히 수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점은 분명히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정책 전환으로 예측을 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기업 실적과 임금 협상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지켜보고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포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 협상이 중요한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 2.3%로 전년 동월 대비 10월 달에 그래서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일본의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서 실질 소득이 지금 1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이야말로 일본의 노동자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 임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일본의 내수 소비가 진작이 돼서 더 이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제로 금리,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플러스 금리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은행 총재가 밝혔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인하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뛰면서 일본의 주력 수출 기업들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적이 악화되면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시켜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그것이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다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연준이 내년 2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 이후에 일본은행이 내년 하반기에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른바 플랫폼 경쟁 촉진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보면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지금 경쟁 플랫폼들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 행위를 통해서 시장의 영향력을 높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수수료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취지에서요. 이런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에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혹은 멀티 호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같은 이런 멀티 호밍을 제한하는 이런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 이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뭐 전자상거래법도 있고 자율규제 체제도 있는데
여기에 이 사전 규제를 더하는 게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을 이용해서 시장을 획정하고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까지는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반칙 행위에 제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서 사전에 시장 지배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바로 제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업계에서는요. 현행 법으로도 이미 규율과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지금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사전에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규제를 추가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해서 이것은 결국 오히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좀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독과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독과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기업들 위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말로는 지금 구글도 규제를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기업 위주로 제재를 하게 되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것들은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이런 법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좀 이런 추가적인 입법을 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의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만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늘 낮부터 더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도로 곳곳에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충청 이남 곳곳으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강한 눈이 집중되는 울릉도 독도의 대설경보가 충남과 전북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전북 서해안,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폭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6.9도, 대구는 영하 0.9도, 광주 영하 0.2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기가 남아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영하 5도, 춘천과 청주 영하 4도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아 아침보다도 날이 추운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앞두고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